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멍수 변호사님의 정상회담 코너입니다. 자, 오늘은 요즘 개헌 이야기를 하는 네. 정치인들이 이제 점점 생겨날 것 같아. 네. 지난번에 또 박경서 네. 국회의장이란 자가 개헌 이야기를 했다가 우리 당원들이 또 몰려가서 이 혼쭐을 냈는데요. 네. 자, 우리가 한번 이원 집정부제적 운영을 한 적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때가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하야를 4.19로 하시고, 예. 쫓겨나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민주당 정권이 네. 들어섰을 때 네. 그러니까 60년 4월 19일부터 네. 이후 네. 이제 중간에 그 허정이라고 과도 수반이 있어가지고, 네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 대통령 새로 헌법을 만들어서 네. 개헌을 해서 네. 제2공화국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2공화국이 이원 집정부제적 내각제로 해서 대통령 윤보선 그리고 총리 네. 이제 허정 장면. 장면 이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이원 집정부제적 운영을, 그래서 61년 5월 16일 5.16이 일어나기 전까지 네. 그렇게 운영되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그때 이야기를 오늘 예.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전에도 약간 뭐 이런 말씀도 하셨고, 예. 이제 뭐 선생님께서 개헌이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예. 하여튼 뭐 이런 부분들은 또 혁명 21의 또 핵심적인, 뭐 아마 좀 올해 아마 단기적으로는 아마 핵심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이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드리는 차원에서 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2공화국 같은 경우에 이제 4.19 이후에 성립된 제2공화국 같은 경우에 보통 내각 책임제 헌법이다 이렇게 많이 좀 정리를 하지만 사실은 이 헌법에서도 이게 좀 이원 집정제적인 그런 요소가 부분들이 있었죠? 있어서 이게 이제 뭐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결국 이제 5.16을 촉발하는 하나의, 또 5.16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이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그 전쟁이 종식되지 않은 대한민국에 과연 이게 지금 이원 집정제 혹은 내각 책임제 헌법이 지금 말이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을 꼭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2공화국 헌법 제61조, 이게 가장 큰 그게 문제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은 군 통수권 문제였는데, 제1공화국 헌법 제61조에는 대통령은 제1항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그래서 국군 통수권이 대통령에 있는 것처럼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1공화국 헌법도 72조에는 국무회의의 의결 사항을 쭉 나열을 해놓고 있는데, 그 중에 6호가 계엄한, 해엄한, 그러니까 계엄을 선포하고 계엄을 해제하는, 그 다음에 또 7호에는 군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 또 11호에는 검찰총장, 심계원장, 이게 지금의 이제 감사원장과 유사한 직책인데요. 그 다음에 국립대학총장, 대사, 공사, 그 다음에 각군 참모총장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이제 임명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 61조에는 대통령이 국군을 통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국군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참모총장 등에 대해서의 또 임명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자, 그러면 됩니다. 여기에서 국무회의를 거친다면 당시 국무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 게 아니라 총리가 주재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보통 이제 그 내각 책임에서 내각의 수반이 이제 우리 당시 헌법은 총리 되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 내각이 이제 다 모든 이런 것들을 결정한다는 얘기인 거죠. 결국은 이 상징적으로 대통령한테 군 통수권을 명시해 놓고는 실질적으로는 또 군의 임명권이라든지 주요한 군의 행동 권한은 이 총리한테 위임하는 모순이 있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그런 부분. 자, 이 법이 언제 만들어지고 어떻게 되었는지를 간단하게 제가 좀 이렇게 언급하면 60년 6월 15일 날, 네. 그러니까 이 뭐라고 할까요? 일종의 이 개헌 의회가 네. 이 소집이 되어서 개정 헌법이 통과되고, 네. 그리고 6월 23일 새 선거법이 만들어져서 네. 제정되어서 8월 12일 날 민의원 참의원 합동회의에서 대통령 윤보선 국무총리 장면 해서 1차 내각이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됩니다. 발생해서 네. 5.16 때까지 굴러갔어요. 네. 그런데 4.19 혁명 후 과도 국회에서 헌법을 개정하기 이전부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존에 있던 자유당의 의원들이 중심이 된 제일 많았을 거 아니에요. 네네.
이 이승만 자유당이 국회는 해제돼 버리고 네네. 과도 국회를 했고 그 과도 국회를 끌고 가는 사람이 그 임시정부 수반 거기 허정이지 과도정부수만 않았겠습니까? 허정이 이제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민주당이 이제 사실상 뒤집었으니까 요즘 같으면 촛불 들고 일어선 네네. 그런 민주당이 의원 내각제로 개헌을 주장해 왔고 그래서 영국식 의원 내각제를 모방한 헌법 개정안이 6월 12일 날 압도적 다수로 가결되어 그날로 이제 공포되었고 그래서 4.19 혁명 정신이 거기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뭐 국민의 이제 자유 조항이 많이 강화됐지만은 이 공화국에서는 대통령을 의례적인 국가 원수로 하고 정치적 실권은 총리한테 집중시켰고 네. 국무원 책임제로 하여 이 행정권은 국무원에 기속시키고 국무원은 민의원에 대해서 연대 책임을 지고 국무원의 민의원 해상권과 민의원의 국무원 불신임권을 제도하여 그렇습니다. 책임 정치를 하도록 하고 민의원 참의원으로 양원제를 하고 네. 한국의 정치 사상 처음으로 여기 잠깐 양원제가 양원제가 있었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게 했고 네. 경찰 중립을 했다. 이것이 주요 특징이라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당시 민주주의 경험이 일천했던 대한민국 수준에서 너무 복잡하고 과감한 제도를 도입했다. 이렇게 좀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뭐 돌이켜 생각해 보면 1948년 재헌 헌법을 한 당시에도 예. 이승만 대통령을 예. 제외한 나머지는 다 그러니까 일본식 교육을 받아서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의원 내각제, 내각 책임제를 다 선호를 했었는데 이제 대통령의 당선에 확실한 또 가장 그 국민들로부터 신망을 받고 있던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제 미국식 대통령제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결국 재헌 헌법이 출범하게 되는데 결국은 사실상 그 이후에 뭐 물론 뭐 4.4.5.2 개헌이 발췌 개헌안이 등등으로 이제 그 의원 내각제적 요소가 이제 많이 도입됐지만 결국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물러나시게 되니까 결국 이제 기존부터 이제 의원 내각제를 주장하였던 이제 민주당이 이제 정권을 장악하게 됨으로 따라 결국 이제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가 굉장히 가미된 이제 말씀하신 이제 그런 헌법이 됐고 거기에 또 그 60년대 초반에 정말 지방자치제라는 그런 그 아주 권력이 그냥 각이각이 찢기는 이제 상황이 어떤 체제가 되었는데 뭐 결론적으로 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거는 뭐 당연히 과부하가 대한민국 태어난 지도 얼마 안 되는 대한민국에 정말 과부하만 결국 걸리게 되는 실패한 체제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보면 이 민의원 창의위원이라고 해서 민의원은 하원, 네. 참의원은 상원 같은 이런 구도를 두고 네. 그래서 이제 이 참의원 당선자가 58명이 나왔네요. 네. 네. 그래서 참의원은 이 도 단위로 뽑았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선거구가 네. 서울시에서 네. 서울시가 한 개 단위, 네. 도 단위. 네. 다 대선거구. 네, 대선거구로요. 그래서 참의원은 임기 6년이고 58명 네. 뽑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민의원이 보면 당시에 그 250여 명이 넘죠. 네. 네. 예, 그래서 253명인가 민의원 그리고 나머지는 참의원을 갖다 233명 네. 이렇게 이제 뽑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계속 좀 해보시죠. 예, 예.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제일 결국 이제 문제가 된 것 같아요. 물론 뭐 제2공화국 당시 여러 난맥상들이 있었지만 결국 이제 군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서 이제 5.16 혁명이라는 사태를 맞이하게 돼서 제2공화국이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정말 이거 그 가장 그 민감한 당시에 뭐 여러 가지 개발 도상국에 있어서 군 관련 문제는 뭐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닌데 가장 좀 엄밀하게 관리해야 될 군을 어떻게 관리했냐. 결국 제2공화국 국방부 장관의 총 3명이 이제 3대의 국방부 장관이 이제 역임을 하게 되는데 1960년 8월 23일 그러니까 이제 장면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그때부터 1960년 9월 12일 채 한 달도 되지 못하는 기간에 이제 현석호라는 이제 과거 총독부 관리 출신이 이제 국방부 장관을 했고 그다음에 권중돈이 이제 1960년 9월 12일부터 1961년 1월 30일까지 그러니까 약 반년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국방부 장관을 하였으며
그다음에 현석호가 다시 이제 1961년 1월 30일부터 이제 5.16 군사혁명이 일어난 61년 5월 18일까지 이제 국방부 장관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 두 사람 다 모두 군하고는 직접적인 어떤 관련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흔히 이원 집정부제로 되면 장관들을 뺑뺑이 돌려서 그렇습니다. 아주 짧게 네. 전 국회의원이 장관 한 번 다 해먹게 할 거다라고 했던 스토리들이 이미 그대로 있는 겁니다. 있네요. 네. 그러니까 그 좀 여러 가지 나라가 어수선한 시기에 뭐 국방부 장관이 뭐 같은 사람이 물론 2번 하긴 했지만 그 짧은 기간에 3번씩이나 이렇게 임명이 될 정도. 그다음에 이게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게 완전히 자리 나눠 먹기 시기에 이게 무슨 현석호나 권중돈이라는 사람이 군을 잘 알았거나 뭐 군에 대해서 어떤 뭐 인맥이 있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뭐 남는 자리 있으니까 뭐 이렇게 누구 뭐 나눠 먹기 식으로 이제 계속 인선이 되었고 그 결정적인 이제 실수가 결국에서 장도영이 이제 뭐 일본 그러니까 육군 참모총장에 임명되는 것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 장도영 장군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일본군 장교를 이제 하다가 이제 그 해방 후 이후에 군사영어학교를 졸업해서 뭐 주요 군의 요직을 거치긴 하지만 사실상 자유당 시절 부정선거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관여했던 사람이어서 군내에는 인망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상적인 어떤 국가 조직이었다면 당연히 이제 그 조기에 좌천이 되거나 전역이 되어야 되는 사람인데 결국 이제 속된 말로 정치적인 사바사바를 잘해서 육군 참모총장에까지 이제 임명이 되었는데 이러한 사람이 육군 참모총장이 임명이 되다 보니 이제 박정희 장군의 혁명 모의를 잘 알고 있었고 심지어 동참육을 받았음에도 철저히 은폐하면서 결과적으로는 5.16 혁명의 성공의 1등 공신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때 이 5.16 혁명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혁명 난다, 군인이 난다, 그렇습니다. 난다 하는 이야기가 온 장안에 다 퍼져서 디데이가 막 여러 차례 그냥 시중에 흘러다니기도 그렇습니다. 하고 네. 그런 형국에서 이 장도영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총참모 총장이었죠. 그렇습니다. 예, 그랬는데 이걸 알고 또 혁명 세력들한테 접촉도 하고도 그렇습니다. 시치미를 떼고 있었다니 이건 뭐 이쪽이든 저쪽이든 기회주의적 인물을 되는 쪽에 보면은, 붙겠다. 예. 요즘에 최근에 요즘 누구하고 좀 많이 좀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심지어 1961년 5월 초에 어떻게 장면 총리의 기회까지 이제 박정희 장군의 혁명 모의가 이제 들어서 심지어 장면 총리가 장도영 참모총장한테 그 박정희라는 사람이 혁명 쿠데타한다 그러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장도영 그 참모총장이 아우 절대 그런 일이 없다. 박정희 장군이 워낙 뛰어난 사람에서 뭐 모략을 받는 거다.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당시에 이렇게 어떤 그 군 장악력이 확실한 당시에 이제 그 박정희 장군과 육사 동기인 이한림 장군 같이 군의 신망을 받는 사람이 참모총장이었으면 박정희 장군이 뭐 혁명을 하겠다라고 모의도 진행하기도 어려웠을 뿐더러 설사 했다 하더라도 아마 성공은 이제 불가였을 것이고 실제로 5.16 혁명 당시 일군 사령관이었던 이한림 장군은 박정희 장군을 이제 그 측의 어떤 혁명군을 진압하려고 했지만 뭐 장면 총리라는 사람은 이제 수년 후 도망가 버리고 대통령 윤보선 대통령은 뭐 이를 뭐 남의 일 보듯이 바라보도 하고 있고 뭐 유엔군 사령관은 이제 군을 동원하지 말라고 하니까 결국은 이제 이런 혁명군 진압을 포기하다가 역으로 이제 반혁명 분자로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보면 그 민주당 구파 신파 이런 파벌이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 이 대통령이지만 실권이 없던 윤보선과 또 이 총리로서 실권을 가진 장면 이 사이에 트러블도 많았는데 엄청나게 많았다고. 이게 이제 혁명의 일종의 빌미를 준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마시는 바와 같이 당시나 이제 민의원 선거가 4년 만에 한 번 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뭐 윤보선 대통령을 포함한 구파가 뭐 4년 후에 이제 선거를 통해서 장면 총리를 쫓아내면 되는데 그 4년을 참지 못해가지고 하여튼 윤보선 대통령이 어떻게든 장면을 쫓아내려고 온갖 정말 발악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했었고 또 장면 총리는 장면 총리대로 국가가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데 뭐 이렇게 세신이나 이런 것들은 묵살한 채 그러고 있다 결국 이제 박정희 장군한테 이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되는데 바로 이제 박정희 장군 측은 이제 이런 말씀드린 헌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윤보선 대통령 이제 찾아가서는 당신이 헌법의 군 통수권자이고 국가 원수이니까 우리의 혁명을 당신이 추진하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합법성을 획득하게 되고 그다음에 윤보선 대통령은 이제 박정희 장군이라는 사람의 실체를 전혀 알지 못하고 뭐 아무것도 모르는 군인이 뭐 곧 이제 뭐 군으로 돌아가겠지 싶어가지고 결국 이제 라이벌인 장면 총리를 일단 빨리 제거해야 되겠다라는 그 어떤 마음 그 세대 속에서 결과적으로 박정희 장군의 어떤 혁명을 추진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그게 박정희 장군이 만만치 않은 사람이라고 알게 돼서 항의하고 하여서 사임하였지만 명분과 이제 실익은 당연히 박정희 장군의 혁명고촉이다 완전히 획득한 이후였기 때문에 뭐 뒤늦게 항의하고 사임하는 것은 뭐 사후 약방문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저희가 우리가 여기서 사실 봐야 될 것은 물론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근대화되고 산업화됐다 이거 성공했다 이것도 물론 중요한 얘기지만 1961년 5월 16일에 한강을 넘은 사람이 박정희 장군이 아니라 북이나 어떤 공산 세력의 사주를 받은 장군이었다면 바로 그날로 서울이 공산주의자들한테 넘어가고 이제 뭐 물론 뭐 유엔군과 미군이 있었으니까 당장에 뭐 전체가 적화 통일을 내지 않았겠지만 뭐 엄청난 내전이 발생한다거나 뭐 이전에 해방 이후에 그런 뭐 대구 폭동 사건, 여순 반란 사건 엄청난 희생을 저기 그 다시 또 처리했을 걸 분명할 것이고요. 실제로 아시는 바와 같이 김일성은 박정희 장군이 예전에 남로당에 있었던 좌익 전력을 있었다는 걸 기대하여서 예전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형인 이제 박상희의 절친이 황태성을 난파시켜서 박정희 대통령을 꼬시려고 이제 포섭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가 실제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박정희의 형 박상희가 이제 상당히 인터뷰고 그렇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굉장히 존경하고 예. 거기에 이제 딸이 네. 저 김종필 씨 부인이지 않습니까? 박여복 여사가 이제 그 예. 박상희라는 분의 이제 딸이죠. 예, 그런데 이제 이 박상희가 그 대구 폭동 당시에 좌파들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죽었죠. 네. 총을 맞고. 총을 맞고 이제 죽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형의 그 친구이고 박정희도 뭐 잘 잘 알고 알던 있다. 월북한 예. 공산주의자 황태성을 당시에 이제 난파시켜 가지고 박정희하고의 접촉을 시도하는 그렇습니다.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예. 결국 이제 그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김종필 이제 돌아가신 김종필 예. 전 총재가 이제 박정희의 형 박상희의 뭐 사위니까 그쪽을 통해서 접근하려 하다가 이제 내부적인 어떤 의논에 의해서 황태성을 간첩으로 체포해서 이제 사형을 시키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이제 박정희 그렇습니다. 전 대통령이 그 이제 좌파에서 그건 벗어나 맞아요. 있었다 보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남로당의 경력은 사실이고 그렇습니다. 또 그걸 김창룡이가 살려줬다. 그렇습니다. 네, 그 특통부대장이니까 그 저희 이승만 밑에서 그렇습니다. 아주 악명이 높았던 네. 김창룡이 살려줬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뭐 의원 내각제, 뭐 대통령 책임제 어느 게 다 좋다고 말씀을 당연히 안 드릴 수는 없지만 확실한 거는 내각 책임제 같은 경우, 의원 내각제 같은 경우에는 영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은 상징적인 그 권한을 갖고 있는 국왕과 사실은 내각 의회하고 굉장히 좀 충돌한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뭐 보시는 분도 많으시겠지만 최근에 화제가 된 그 넷플릭스 드라마 The Crown, 그래서 영국의 이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이제 즉위부터 이제 최근까지의 내용들 드라마를 쭉 만들고 있는데 뭐 아시는 바와 같이 당연히 뭐 영국이야말로 완벽한 이제 내각제 국가로 분류되고 입헌 군주정이 수백 년을 통해서 이제 확립된 나라인데 1980년대에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극심한 흑백 차별 이제 정책을 이제 실시하면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이제 비난을 많이 받으니까 이제 영국이 주도하고 있는 연방 국가들 중에도 상당수가 또 이제 아프리카나 인도 등 이제 이런 유색 인종들이 이제 구성되는 국가가 있으니 영연방 차원에서 어떤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 당시 백인 정부를 좀 제재하고 좀 성토하는 그런 성명을 이제 만들자고 하니까 여기에 이제 대처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소극적인 입장. 그러니까 뭐 영국과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익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국이 앞장설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니까 결국 엘리자베스 2세가 영연방의 수장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영국이 입장을 표명해야 된다는 내용들을 그래서 그 대처와 갈등이 있다는 내용들을 언론에 쓱 흘려서 언론에 대대적으로 이제 이게 헌법상 위기다 해서 이제 보도가 나게 되고 물론 이제 이런 여왕의 노력으로 영국도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제재에 동참하는 기계가 되긴 하지만 굉장히 헌정상 위기로 이제까지 치달았다고 하는 내용이 드라마에 나와 있고 결국 이제 이 문제가 이제 심각해지니까 이제 좀 약간 간교한 여왕이 그냥 여왕의 홍보 비서관의 개인적인 일탈로 치부해서 이제 비서관을 이제 그냥 사표를 받게 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온 게 좀 굉장히 기억에 새롭습니다. 예, 그때 이제 아파르트헤이트라는 그렇습니다. 부분으로 이제 이 남아공이 핵무기 개발까지 갔죠. 세계에서 고립되면서 네. 핵무기 개발을 추구하고 그리고 이제 이 인종 분리 정책을 심하게 구사하고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 총리는 현실론적인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남아공을 그렇습니다. 뭐 이 동서냉전의 시대에 그렇습니다.
뭐 적한테 던져주거나 배제시킬 수는 없다는 거고 이제 여왕은 명예로운 영연방에서 이거는 축출시켜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런 어떤 논리 싸움이 있었겠죠. 예.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입헌 군주정이 굉장히 확립되어 있는 영국에서도 어떤 의회 사안에서 의회의 어떤 이게 갈등의 모습이 되어 있는데 특히 이제 이원 집정대 대표 국가인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대통령과 총리의 소속 정당이 달라지다 보니까 특히 이제 그 기억나는 그 많이들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사회당의 미테랑 대통령 집권 시절에 이제 그러니까 우파인 이제 자크 시락 총리가 이제 그 선출이 돼서 처음으로 이제 총리를 하죠. 좌우 동거 정부 뭐 프랑스 말하는 꼬아비타시옹이라는 이제 그 정부가 이제 출범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저도 기억이 나지만 유럽의 이제 각국 정상 이제 회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프랑스는 대통령도 앉아 있고 총리도 앉아 있고 하는 그런 좀 기이한 모습을 좀 보였고, 그러니까 외교무란 어떤 쇼라는 외교 무대에서 그 정도 뭐 모습을 보였을 정도이니 사실은 뭐 프랑스의 어떤 외교나 내정에 있어서 뭐 총리와 그 대통령의 의견이 소속 정당이 다르고 견해가 갈렸을 때 프랑스가 겪었던 혼란은 뭐 이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영국과 같은 이제 헌법상 완벽한 상징적인 국가 원수가 있는 국왕의 경우에도 이 국정 개입과 의견 표명의 한계가 어디까지냐는 것은 사실은 뭐 이걸 법으로나 뭐 제도로 정하기는 어려울 거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오랫동안 이제 굳혀진 관례나 뭐 국왕의 양보라던가 이런 등등으로 사실은 무리 없이 정해지는 것이고, 또한 비공식적인 협의. 저도 영화를 하나 말씀드리면은 그 다키스트 아워의 이제 그 처칠의 그 처칠이 주인공이 했던 그 영화에도 보면은 이제 워낙 이제 2차 대전 당시 이제 영국이 몰리다 보니까 이제 영국 정부나 국왕을 런던에 두느냐 아니면 캐나다로 도피시키느냐를 가지고 막 고민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조지 6세와 처칠이 어떤 그 비교적으로 만나서 나 국왕은 또 런던에 난 남겠다. 처칠도 수상도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식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협의가 돼가지고 사실은 이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것이지, 사실 현실적으로 이제 국왕과 수상 지금도 국왕과 수왕이 현실적으로 딱 부딪혔을 때 굉장히 곤란한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지금 사실상 의원 내각제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뭐 코아피타시옹 그거는 네. 이제 영어로 하면 코헤비테이션. 네. 그러니까 코는 가치란 뜻이고 그렇습니다. 헤비테이션은 거주하다. 같이 이제 공존하다 이런 뜻을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도 국왕은 이게 뭐 통치할 뿐이지 다스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지만은 그렇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국왕이 개기고 뭐 동의를 안 해버리면 굉장한 혼란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습법으로 운영되는 거지 법적으로 디테일한 부분까지 국왕과 총리의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해 놓지 않았다라는 게 영국이나 프랑스도 대통령과 총리의 문제 그렇습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규정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 거듭 말씀드리자면 외정과 내치를 구분리한다 그러지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방부 장관은 내각에서 임명돼서 군을 또 관리하고 뭐 헌법상 또 군통수권은 대통령에게 있고 참모총장은 또 내각이 임명하고 뭐 이런 등등 복잡한 속에서 과연 대통령과 내각이 어디까지 그 권한을 행사해야 될지가 그 어떤 경우를 다 그 세세한 경우를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의원 내각제 국가에서는 기존의 관행, 기존의 합의 그런 건 암묵적인 그런 것들로 바뀌는 조절이 안 되는 것이고, 결국 이제 의원 내각제도 대표적인 국가인 일본 같은 경우에 뭐 이구 동성으로 다 함께 하시는 말씀드리지만 태평양 전쟁에서의 어떤 그 전쟁의 어떤 결정, 전쟁 개전의 결정은 분명히 거기에 그러니까 덴노도 분명히 그 책임이 있는 부분이 있고, 결국 그걸로 해서 이제 극심한 국가적인 어떤 비극을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당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그 평화헌법 등등으로 해서 이제 지금은 일본이 천황이 이제 덴노가 정말로 이제 정말 아무런 이제 국정에 대해서는 발언도 하지 않는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결국 이제 최근에 집권한 이제 그 즉위한 레이와 덴노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전 황세다 시절부터 아베 정권 등과 굉장히 해묵은 갈등들이 표출될 위기들이 몇몇이 있었고, 결국은 이제 아베가 사퇴를 해서 일단 봉합이 되었지만 결국은 이제 국제주의적 해외 생활이라던가 어느 국제주의적인 감각이 많은 레이와 덴노와 지금 현 스가 총리처럼
무언가 좀 국수적이고 극우적인 어떤 내 성향을 내포하고 있는 일본 내각과 또 어떠저러한 문제로 또 이게 사실 표출될 수 일본의 있는 지금 제일 큰 문제는 평화헌법 문제인데 그렇습니다. 일본의 현 천황이나 이제 아키히토 이전에 덴노마 천황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든 평화헌법은 유지돼야 된다. 그렇습니다. 과거에 이제 일본이 그 전쟁에 개입돼서 핵을 맞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또 현실론적으로 극우론적인 정치를 하는 이 아베나 이런 사람들은 평화헌법을 개정해서 일본도 이제 전쟁할 수 있는 군대를 가지는 국가로 가려고 하고 그 대립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2차 대전을 종전을 할 때 보면 그 일본의 그 천황 황실이 그 이 항복 선언 녹음을 군인들이 뺏어갈까 봐 실제 쿠데타를 시도했죠. 시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숨겨놓고 막 이렇게 군인들이 찾으러 다니고 하는 일도 나왔고 네. 그리고 그걸 갖다가 이제 항복을 시키기 위해서 내각을 짜는 부분에서 안 하겠다고 네. 다들 나자빠지고 네. 개기는 상황도 나타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이 내각제라는 거는 흔히 왕의 전통이 남아있던 국가에서 그렇습니다. 왕이 아직도 쫓아내지 못하고 있을 때 그렇습니다. 왕의 밑에서 실제로 이 내각을 꾸려가고 형식적으로 왕이 승인해주고 그렇습니다. 하는 부분을 이 내각제에서 하는 거고 그런데 이제 내각제라는 부분에서 그 왕이 없는 나라 네. 독일 네. 또 프랑스 네. 이런 나라는 어쨌든 또 다 이원 집정부제 요소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오스트리아도 그렇고요. 네. 왕이 없는 나라. 네. 네. 거기에서는 이 형식장에 이 나라의 공식 수반으로는 의전상의 수반으로는 대통령을 두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출한 왕을 두고 네. 그 선출한 왕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 실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에 대해서 일종의 이 견제하는 그런 그렇습니다. 역할을 또 맡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 그래서 완벽하게 왕이 없는데 내각제만을 하는 나라를 봤어요? 못 봤습니다. 100% 왕이 없는 나라는 지금 김종인은 내각제를 하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조금 주변하고 생각도 달라요. 네. 본인이 총리가 실권 총리가 되고 싶은지 모르지만 국민의 뽑아 선출로는 자기가 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네, 네. 김종인은 또 이원 집정부제는 조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에서 개헌을 했을 때 왕도 없는 나라에서 바로 총리라고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만약에 이제 어떤 국왕이라던가 네. 이제 어떤 상징적인 어떤 존재가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네. 그러니까 의회에서 총리가 임명되는 것과 네. 지금의 그 김종인 등이 비판하는 제한적 대통령제와 도대체 무엇이 다를지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가 대통령이 지금 문가리가 독재를 하고 뭐 독재를 하는 거는 국민이 뽑았으니까 그렇습니다. 독재를 하는 부분에 네. 대해서도 어느 정도로 힘이 있지만은 국민이 뽑지 않았는데 독재하면 총리가 그렇습니다. 그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직접 어떻게,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사실은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그러니까 국민으로부터 크게 인기가 없거나 내지는 아예 국민들이 그 존재를 모르는 사람이 사실 스가 총리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국가에 이제 수반이 돼가지고 이제 국정을 이끌어 나간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 불만이 많고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대한민국을 좀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 상황에서 저도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런 지금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대통령 중심제에서 크게 권한이 없는 의회를 운영하는 데서도 이놈은 맨날 찢고 뽑고 아무것도 안 되고 될 것도 안 되고 안 될 것도 안 되고 막 이런 식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의원 내각제를 했을 경우에 이게 도대체 어떤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벌어질 수 있으려는 상상이 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주요한 나라들을 보면요, 스페인도 왕이 있어요. 네. 자, 네덜란드도 네덜란드 왕이 왕이 있어요. 있습니다. 벨기에도 왕이 있어요. 네. 그다음에 노르웨이도 왕이 네. 있고요. 그다음에 저기 스웨덴도 왕이 있어요. 네, 덴마크도 있어요. 덴마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있어.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그렇습니다. 왕이 없는 나라는 또 왕 자리를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그렇습니다. 상징적으로서 국민이 선출해서 국민이 선출한 왕과 총리의 이 이중적인 형태로 갖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대통령의 권한이 프랑스처럼 좀 센 나라도 있고 그렇습니다. 독일처럼 좀 약한 약한 나라도 나라가 있지만 국민이 아무것도 뽑지도 않고 김종인처럼 저렇게 총리만 있는 이런 나라는 왕도 없고 거의 없잖아요.
뭐 생각할 수가 없죠. 예, 생각할 수가 없고 뭐 사회주의 공화국, 뭐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국가 정도가 되어야 뭐 있을까.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 같은 경우에 뭐 세별적으로 보면은 뭐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뭐 왕을 없애고 싶어서 없앤 게 아니라 사실은 뭐 전쟁에서 크게 패전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없어진 경우고, 뭐 스위스 같은 나라는 아예 뭐 태초부터 연방 공화국으로 출범한 나라니까 뭐 그거 자체가 원래 있었던 나라가 아니고, 뭐 프랑스 같은 경우도 아시다시피 너무 좀 급박한 어떤 혁명 속에서 이제 왕을 이제 목을 잘라버리니까 그걸 제대로 세우지 못해서 지금까지 사실 와 있는 거고. 예, 특히가 대표적으로 법을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형식상으로 있고 총리한테 힘이 있었는데 대통령한테로 이 교묘하게 교묘하게 옮겨버리면서 에르도안이 지금 독재를 하는 그런 시기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같은 대통령 중심제가 뭐 개발도상국에 맞는다 안 맞는다 말도 탈도 많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그러니까 대통령 중심제 국가의 대통령제 국가의 어떤 폐해가 있는 것은 뭐 확실한데,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뭐 엉뚱하게 대통령을 국민이 선출해 놨더니 그게 국가 기구도 아닌 뭐 청와대의 뭐 수석 비서관이라는 둥, 무슨 실장이라는 둥, 뭐 행정관이라는 둥, 이런 작자들하고만 짬짬이로 국정을 결정하고, 뭐 장관은 그냥 받아 적어서 그냥 뭐 시키면 시키는 대로나 뭐 하는 그런 것. 이거는 당연히 대통령의 국가의 문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그래서 뭐 청와대 조직을 완전히 이제 없애버리고, 정말 청와대, 그러니까 대통령 주위에는 말 그대로 비서들만 남겨놓고 국정 운영은 많은 세금 들여서 들여서 지금 키워놓고 있는 관료 조직과 장관과 같이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것이 무슨 뭐 제왕적 대통령 국가니 뭐니 이런 것들은 피해가 사라질 게 충분한데, 지금 이 마당에 70년 동안 정말 다른 체제를 해놓고서 이제 와가지고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의원 내각제를 해서 국회에 국민들이 별로 신뢰도 하지 않는 국회에서 결정된 총리가 국정 전반을 이끌어 나간다는 거는 대한민국에서 이것은 오히려 제2공화국 때보다 더 심각한 어떤 혼란과 부패,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국정의 난맥상이 펼쳐질 가능성이 뭐 100%다. 지금 제2공화국을 이제 바탕으로 한국의 개헌 세력들의 이 이해관계를 좀 분석해 봤습니다. 네. 자, 1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